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98회차 이론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 한번 볼게요. 1번 재무회계 개념 체계에 대한 설명이다. 회계의 질적 특성 중 목적 적합성이라고 합니다. 목적 적합성이랑 관련 없는 거 찾으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문제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물어보잖아요. 일단 목적 적합성이랑 관련된 거, 신뢰성이랑 관련된 거 이렇게 물어보니까 꼭 외워두자, 한쪽 것만이라도 외워두자라고 했었는데 목적 적합성이 들어간 거 예측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 이라서 틀린 거 2번 되겠습니다. 예피적? 본인 편한 대로 외우시는데요. 네, 한쪽 것만이라도. 2번 한번 보겠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금액을 모두 합하면 얼마인가 라고 물어봐요. 찾아볼게요. 선일자 수표, 여러분들 선일자 수표 같은 경우에는 날짜만 빠르게 발행된 어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선일자 수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타인 발행 당좌 수표,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 내가 가지고 있으면 현금이죠. 바꾸시면 되는 거니까 맞고요. 당좌예금 맞죠. 차용 증서?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 준 거잖아요. 요 차용 증서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대여금으로 보셔야 됩니다. 굳이 쓰면 얘는 어음이요. 취득 당시 만기 3개월까지 되는데 2개월입니다. 이게도 맞죠. 그래서 40만원, 50만원, 60만원 하시면 150만원 정답 4번입니다. 5번 부산의 5월 초 상품 재고액은 50만원이고 5월의 상품 매입액은 35만원, 5월의 매출액은 60만원입니다. 매출 총 이익률이 매출액이 20%라고 할 때 5월 말 상품 재고액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3번 문제 같은 거 나오면 여기 아래쪽에다가 좀 쓰겠습니다. 이거 하나 쓰고 시작할게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차감하면 매출 총 이익이구나. 여기까지는 뭔가 어려운 건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쓸게요. 매출액은 60만원이랍니다. 그렇구나. 매출 총 이익률, 매출액 대비 이익이 20%이니까 12만원이죠. 이거는 저희가 구한 거예요. 그럼 원가는 얼마이겠다? 나머지 80%라는 거니까 매출원가가 40, 우리 여기 좀 필요한 것 같으니까 매출원가는 색깔 좀 바꿔서 써볼게요. 매출원가는 48만원이겠구나. 자, 그러면 이 48만원은 어떻게 나왔느냐? 상품의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 마이너스 기말재고 가지고 매출원가를 구하실 수 있는데 우리 기초재고가 아까 5월 초 상품 재고 50만원이라고 했어요. 단기 매입한 게 35만원이다. 자, 그러면 기말재고 X라고 놓아볼까요? 얼마인지 구하실 수 있을까요? 50만원에 35만원 48만원 차감하시면 기말재고는 37만원 남아 있어야 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이렇게 3번 문제 같은 거 나왔을 때 왜 많이 이게 뭐야? 라고 하시냐면 매출 총 이익률 이게 뭐야? 라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딱 쓰고요.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총 이익이다 써두고 매출액에 보통은 매출액이 다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출액이 20%가 이익이구나. 그러니까 60만원에 20%인 12만원 잡아주시고 그러면 나머지가 원가겠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거. 그러면 정답 2번 넘어가겠습니다. 4번 결산 마감 시
단기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400만 원을 계산하였다.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단기분 감가상각 누계액을 잡아줬다라는 건 비용으로 인식을 해줬다라는 거죠. 감가상각 비 잡았으니까 감가상각 누계액 잡았을 거예요. 비용이 증가했다. 그러면 이익이 감소하겠죠. 이익이 감소하면 자본도 감소하고요. 요 감가상각 누계액 잡았다라는 건 여러분 뭐 어떠한 유형자산인지 모르겠지만 유형자산 땡땡 감가상각 누계 자산 차감 계정 400만 원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산도 작게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 미친다? 찾을까요? 정답은 자본이 400 감소. 정답 1번입니다. 자산이 400 감소. 당기순이익이 400 감소. 부채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영향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른 건 1번입니다. 5번 다음 중 무형자산의 인식 및 최초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찾아주라고 합니다.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원가로 측정한다. 맞죠? 2번 다른 종류의 무형자산이나 다른 자산과의 교환으로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무형자산의 원가를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우리 다른 자산의 교환이면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만약에 동일한 자산, 동종자산이면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 이종자산이었을까요? 동종자산이면 우리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 만약에 이종자산이면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하기로 약속을 했죠. 그래서 2번도 맞고요. 3번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 개발단계 구분할 수 없다. 애매하다 그러면 보수적으로 처리하셔야 되니까 개발단계로 봐주지 않습니다. 연구단계입니다. 틀린 거 3번입니다. 4번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그 자산의 창출, 제조, 사용 준비에 직접 관련된 지출과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배분된 간접 지출 모두 포함한다. 맞죠? 그래서 틀린 건 3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6번 한번 볼까요?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을 찾아주랍니다. 1번 유가증권은 취득한 후에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하나로 분류한다. 맞죠?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하면 얘가 아니죠. 매도가 아니라 너무 나는 만기라고 하고 있는데, 그치? 요런 거 국어 문제이지 않나요? 한글 문제. 저희가 한글 공부까지는 아니고 이제 기역, 니은 막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한글 문제야 여러분. 국어 이게 문제 자체에 너무 만기 하고 있는데 끝에 매도가능증권이다 라고 하면 모르더라도 찍어도 얘 찍어야 되겠지 않을까? 넘어가 볼게요. 3번 지분증권과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채무증권은 단기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 단기매매증권은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 매수한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 라는 설명이랑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건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를 해요. 제가 실무 문제 풀 때 이런 거 나오면 설명드린 적 있는데
내가 단기매매 차익 목적으로 취득했는데 매수와 매도 빈번하다라고 하면 단기매매 증권인데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지 않다라고 하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를 합니다. 일단 6번에서 틀린 건 2번. 7번 보겠습니다.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에 대한 설명이다. 일반 기업회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적합한 설명이 아닌 것은 1번 보겠습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나 충당부채야 라고 하고 있는데 1번 맞죠? 충당부채에 해당한다. 우리 퇴직금 지급해야 되는 금액을 돈이 나갈 거고 돈 나갈 가능성이 높고 유출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충당부채 잡아준 거죠. 1번 맞습니다. 2번 우발부채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재무제표의 부채로 인식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발부채는 요거 97회차 때도 우발부채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요. 재무제표의 부채가 아니라 얘들은 주석에 나타냅니다. 우발부채는. 그래서 틀린 건 2번. 충당부채는 유출 가능성이 높아야 하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된다. 틀린 건 2번 되겠습니다. 8번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수익 인식 기준으로 상품권 판매, 맞는 거 찾는 거죠. 상품권 판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판매자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상품권을 판 건 아직 판 게 아니에요. 그럼 언제? 그 상품권 가지고 와서 뭔가 우리의 재화로 교환해서 가지고 갔을 때, 나 이제 다 팔았어 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상품권을 판매한 시점이 아니라 판매해서 상품을 제공해서 제품을 제공해서 상품권을 회수한 시점. 상품권 회수라고 되어 있거나 또는 실제로 재화가 교환된 시점. 할부 판매, 고객이 매입 의사 표시하면 그쵸. 할부 판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것도 아니죠. 아니에요. 할부 판매는 주고 나면 끝이잖아요. 인도하고 나면 끝입니다. 위탁 판매,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했을 때 3번이 정답입니다. 시용 판매, 고객님 사용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라니까 요거는 시용 판매가 조금 전에 보기 2번에서 보셨던 매입 의사 표시하면 정답은 3번입니다. 9번 종합원가의 계산의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찾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원가, 간접원가 나눠서 본다. 단일 종류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경우 예죠 여러분. 옳은 거. 직접 간접 나눠서 보는 건 여러분들 개별원가 계산이고 종합원가 계산의 경우에는 재료원가와 옆에 쓸게요. 그래서는 우리가 굳이 재료원가와 가공원가로 나누어서 보죠. 3번 고객이 주문이나 고객이 원하는 형태의 주문 제작할 때도 개별이요. 제조간접원가는 원가 대상에 직접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배부율 가지고 보시는 것도 개별원가 계산이요.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은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10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거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계산할 건데 여기 단기 영업을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 가공비는 공정 전체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단기에 영업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왜? 지금 문제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려면 선입선출이다, 평균이다라는 거 찾아내야 되는데 없어. 그래서 제가 문제 읽으면서 뭐지? 라고 봤는데 기초재고 자체가 없어요. 왜?
이제 영업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재고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평균법이든 선입선출법이든 뭐 고려하실 필요가 없죠. 써볼게요. 단계 착수했다. 봐봐. 기초 없잖아. 단계 착수 500개. 인풋. 어떻게 나갔는데? 단기에 완성한 거 300개. 기말에 남아있는 게 200개 50% 가공된 거. 그러니까 뭐 평균법이든 선입선출법이든 단기 완성한 걸 나누어 보실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린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재료랑 관련된 거랑 가공비랑 관련된 거. 재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재료는 시작하면 전부 다 투입한대요. 자, 500개 이번에 시작했어요. 300개 완성한 거 300개 다 투입했을 거고 기말재고로 있는 200개 다 투입했을 겁니다. 그래서 재료는 500개. 이번에 다 시작했으니까. 가공비는 균등하게 단기 완성한 거 100% 완성한 거잖아요. 300개 전체로 볼 거고 기말재고 200개 있는데 50% 가공했다이니까 200개에 50% 얹으셔서 100개니까 가공은 400개로 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 문제 읽고 나서 기초재고 제시가 안 돼 있네 라고 보실 게 아니라 단계 영업을 시작했다라는 거 읽으시고 바로 푸시면 되는 내용이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11번 볼까요? 그래프 왜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 느낌이죠. 원가 행태에 대한 그래프이다. 변동비와 관계 있는 거. 변동비는 여러분 조업도 증감에 따라서 총원가도 같이 움직이죠. 가번이 맞습니다. 나는 조업도가 증가하는데 총원가 일정한 거 고정비랑 관련된 거. 그래서 일단 나는 아니고 다 보겠습니다. 단위당 원가는 한 개에 100원입니다. 두 개에 100원 하시면 200원이고요. 세 개에 100원 하시면 300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당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니까 단위당 원가에 대한 그래프는 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다이고 지금 라 보시면 조업도 증가하는데 단위당 원가가 이렇게 뭐 감소하진 않지만 어쨌든 감소하고 있어요. 이것도 고정비에 대한 거.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고정비 같은 경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차료를 낸다. 한 개를 만들어도 50만 원 내야 되고 제가 카페를 해요. 커피집을 하는데 50만 원짜리 월세인 데가 어딨어, 그지? 뭐 그래도요. 50만 원짜리 월세 내는 카페예요. 엄청 좁거든요. 한 잔 팔아도 50만 원이고요. 두 잔 팔아도 50만 원이고요. 10잔, 100잔 팔아도 50만 원이에요. 그러면 단위당 한 잔당은 한 개 팔았다 50만 원, 두 개 다 25만 원, 세 개 다, 네 개 다, 다섯 개 다. 점점 감소하죠. 그래서 나라는 둘 다 고정비에 대한 설명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1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보조부분 원가 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거 찾는 겁니다. 우리 보조부분 원가 배분하시는 방법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 있다. 위에도 있지. 직접 배분법이 정확하다. 계산 복잡하다 아니죠. 직접 배분법은 이게 굳이 따지면 좀 부정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은 편해요. 3번이 아니네. 단계 배분법. 보조부문의 배분 순서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1번도 아니고요. 단계 배분법은 각 보조부문에서 발생한 원가를 제조부문에 직접 배분 아니죠. 일단 단계 따져서 배분 순서 따진다라고 하면 단계 배분법이고 상호 배분법은 보조부문 간의 용역성수 관계를 모두 고려하는 거 맞는 거 정답 2번입니다. 13번
부가세의 특징과 관련이 없는 것은 우리나라 부가세는 국세, 간접세, 개별 소비세 아니죠. 일반 소비세. 정답 3번. 소비지국 과세 원칙까지 맞습니다. 관련 없는 거 3번 찾으시면 되고 14번 보겠습니다. 부가세법상 면세 포기하실 수 있어요. 맞게 설명한 거 찾으시는 겁니다. 1번. 면세 포기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까지 얻으실 필요 없어요. 나 포기할라요 라고 하시면 돼요. 승인 필요 없다. 얻어야 한다에 X 할까요? 2번. 면세사업자는 면세 포기 신고일로부터 3년간은 부가세 면제받지 못한다. 우리가 포기했기 때문에 요거 면제받지 못하는 거 있어요. 정답은 2번이요. 3번 볼까요? 면세사업자는 모든 재화, 용역에 대해서 면세 포기가 가능하다. 우리가 면세품으로 정해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뭐 다 포기하겠다라는 건가? 라는 건 아니고 영세율, 그러니까 부가세를 조금 더 공부하시다 보면 면세 위에 영세가 있는 느낌이거든요. 영세는 완전 면세라서 우리 매입세액 같은 경우도 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환급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면세는 우리의 매입세액을 환급받으실 수는 없거든요. 면세사업자가.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거 수출하는 거랑 관련된 일을 좀 해보겠다라고 하면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 적용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때 모든 재화가 아니라 영세율이랑 관련된 거. 면세사업자가 면세를 포기해도 면세를 내가 왜 포기했는데? 그치. 매입세 공제 받으려고 포기했는데.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14번은 조금 공부하셔야 푸실 수 있는 문제 같아요. 15번. 한국의 과세 자료이다. 부가세법상 과표는 얼마인가? 부가세 포함 안 돼 있단다. 먼저 볼게요. 외상 판매액 200. 맞죠? 그치? 여기 옆에 써볼까요? 200. 대표이사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제품입니다. 네가 네 좋자고 썼다. 공급으로 간주하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간주하겠다. 공급으로 간주할 건데 그럼 원가로 간주한다? 아니, 시가로 간주한다. 12만 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매각했습니다. 팔았거든요. 10만 원, 10만 원밖에 안 받았다고. 맞습니다. 팔았잖아요. 화재로 인해서 소실됐습니다. 불에 탔어요. 억울한데 그것도 공급으로 보겠다라고요?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제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22만 원 정답 3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가 쉬운 것도 있고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것도 있었어서 이렇게 나머지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다라고 하실 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본인이 풀어보시고 잘 안 되시는 거 꼭 질문 남겨주시고 혼자서 풀어보시는 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본인 걸로 만드실 수 있거든요. 혹시 안 되셨던 건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